네, 안녕하세요. 네,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인데요. 이제 시장론이 약간 좀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략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를 출제하는 영역이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좀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일단 보면은 여러분 그 시장의 형태에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여기 잘 보면 분석해 보면 경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 이야기고, 여기는 경쟁이 불완전하다 그 이야기겠죠. 여기도 이해가 쉬운데, 독점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딱 한 개의 회사가 시장 전체를 석권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컨대 한전, 다른 사람이 전기 사업으로 경쟁하고자 한다면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걸 불완전 시장이라고 해요. 그럴 때, 자, 여기서는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학개론 전체에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경쟁이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급자나 수요자, 즉 판매자나 구매자가 많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개별 공급자는 규모가 작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급자가 100만 명이니까 많으니까. 그러면 혼자서 시장을 지배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공급자가 규모가 작고 시장 지배력이 없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 동자하고 품질을 질자니까 품질이 똑같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상품의 질이나 판매 전후의 서비스도 동일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똑같은 한 개의 물건이라면 하나의 가격이 형성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이야기고, 시장 참여자가 가격 수능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어차피 어떤 물건이건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이 돼 있어 시장에서. 즉 개개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시장 가격을 따라가기만 하죠. 그런 걸 가격 결정자의 반대말 가격 수능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다수의 공급자 수요자가 있으니까 규모가 작다 그랬죠. 그리고 진입도 쉽고 퇴거도 장사가 망해도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퇴거도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시장이라 모든 시장 참여자는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참여자라도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죠.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벌 가능성은 없다. 즉 초과 수익은 없고 오로지 정상이익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완전 경쟁의 조건을 단 한 개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완전한데, 여기 한국전력 같은 독점 시장이죠. 요거는 공급자가 다수인가요? 한 명인가요? 한 명이죠. 바로 불완전하다. 이 독점적 경쟁은요, 약국이나 음식점 미장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멍가게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이다. 그 이야기, 소상공인.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동종 이질적 상품의 공급자가 다수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다수라는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 같아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은 독점의 성격과 완전 경쟁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똑같은 종류인데 이질적이다. 예컨대 미장원의 파마는 모든 미장원이 다 똑같진 않죠. 압구정동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품질이 다르니까 가격을 결정해버려. 그래서 가격 수능자가 아니고 결정자죠. 그러면 결국 초과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독점의 성격도 있다 그 이야기고, 과점이 뭐예요? 과점. 이 독점은 시장 전체를 혼자 점유한 거죠. 과점은 시장 전체를 과하게 점유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40%, 50% 이렇게 30% 이렇게 과하려면 공급자가 다수겠어요? 소수겠어요? 소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몇 개 안 되죠? 가전제품 회사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동종 일률적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두 개 이상 소수이다. 많으면 안 돼. 소수.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인데, 자, 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셔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제 1편 할 때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런 거 했죠? 부동산의 특성이죠. 특성이 뭡니까? 특성. 독특한 성질이죠.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 때 독특한 성질이겠어요? 부동산은 누구랑 비교한다 항상? 동산, 일반 재화랑.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하고 다른 점, 그걸 특성이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있다. 왜냐? 부동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즉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공간적 범위가 일정한 위치에 한정되는 국지성을 갖고 해당 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사회적 행정적 요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개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고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에요. 동산처럼. 예컨대 뭐 캔커피, 컵라면 이런 거는 전국이 다 가격이 똑같죠. 그런데 부동산은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른 재화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작은 시장으로 쪼갤 수밖에 없다. 국지성 때문에 하위 시장, 부분 시장으로 쪼갠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표준화된 성질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의 특성 중 개별성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은 첨부 매매 형태가 다르다. 또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준화가 어렵다 그 이야기죠. 적어도 입지가 달라, 입지, 위치. 그래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부증성 때문이다. 수급 조절을 그러면 분석하면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하여 공급이 완전 미탄력적이므로, 즉 공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도 공급이 안 돼.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런 걸 균형 가격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타네 거래의 비공개성이에요. 거래, 개별성 때문이다.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반 재화와 달리 재산 은닉 또는 탈세 목적으로 거래 사실이나 거래 내용을 공개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래를 비공개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이죠. 이것도 개별성 때문인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거래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조직화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반재화 동산처럼 유통기구를 통해서 유통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총판, 뭐 도매점, 대리점, 소매점 이렇게 안 된다. 부동산은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중개 사무소에서 직거래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기간의 장기성이죠. 이것도 개별성 때문인데, 또는 이제 고가성이 관련이 있죠. 고가성과 개별성으로 인하여 단기적 거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매기간의 장기화는 환금성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환금성이 뭐예요? 막상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애로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과다한 법적 제한이 있다. 왜냐?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재화이니까. 일반 재화에는 국가의 제한이 별로 없죠. 그런데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만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죠. 부동산은 여러 가지 공적 사적 제한이 많아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특히 이제 공적 제한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유용성이 중요한 시장이다. 왜냐? 비싸니까, 고가성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고가품이므로
원활한 자금의 융통은 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시장에 참여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융비용의 저하는 수요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요. 여기 제목 정도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대략. 뭐 앞글자 따도 되겠죠. 국비, 수, 거, 여기 조, 장, 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글자를 좀 따서라도 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 요거는 시험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달라서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시장이나 하는 일이 비슷해.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성처럼 다른 점은 중요한데 같은 점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자원 배분 기능이 있겠죠. 즉 우리가 원하는 재화를 얻으려면 시장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시장에서 교환되겠죠. 부동산과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현금 등등이 교환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격 창조 기능이 있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이고요. 이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갈 때 매수자는 처음에 싸게 불렀다가 아무도 안 팔면 좀 더 올리고 매도자는 처음에는 비싸게 불러보지만 아무도 뭐 안 사겠대. 그러면 내려야죠. 그래서 이 둘의 제한 가격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창조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기능이 있겠죠.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돼. 거래량, 가격 뭐 등등등. 그다음에 예언과 지대 조정 기능도 있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자, 건축업자, 개발업자, 거래자 등은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하여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여 부동산 상품의 유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팔리는 쪽으로 아무래도 바꾸겠죠. 그래서 양 또는 질이 시장에 조정된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도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일반 재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책에서 공부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걸 시장 실패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우리 정부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입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텐데 그 시장 실패가 뭐냐? 시장의 자원의 최적 배분, 자원 배분을 잘 못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하시고요. 조금 쉬셨다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